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님, 아드님 바람났어요. 딴살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여자랑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더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울면서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서 계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 한 여자의 잔혹하고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32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같은 회사 선배였고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키운 분이셨어요. 남편이 세상 전부인 분. 결혼 초부터 느꼈어요. 이 집에서 서열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고 용돈은 남편이 드리는 건데 감사 인사는 제가 해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3년 차에 딸이 태어났어요. 서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야근이 늘었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진짜 바쁜가 보다 했어요. 서연이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잖아요. 남편 걱정할 틈이 없었어요. 이상한 걸 처음 느낀 건 서연이 돌잔치 때였어요. 남편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왔는데 화면에 빨간 하트가 번쩍 뜨더라고요. 저한테는 3년 내내 이모티콘 하나 안 보내던 사람이요. 여보, 이 하트는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물어봤더니 남편이 획 돌아서면서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거 회사 단체방이야. 단체방. 요즘 젊은 애들 이모티콘 쓰는 거 몰라? 쓸데없는 걸로 사람 의심하지 마.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단체방에서 뜬금없이 하트가 날아올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돌잔치 날이라 꾹 참았어요. 내 아기 축하하는 날에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욕실에서 물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이에 슬쩍 핸드폰을 쥐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예전엔 제 생일 4자리였는데 그것까지 싹 바꿔버렸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꾹 눌렀어요. 뜬 소문만 가지고 사람 잡으면 안 되니까요. 결정적인 일은 한 달 뒤에 터졌어요. 우리 서연이가 새벽에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가 된 거예요. 체온계를 대보니 39도가 훌쩍 넘었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요. 1번, 2번, 3번.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를 계속 눌렀어요. 12번 만에야 겨우 전화를 받더라고요. 새벽 2시였어요. 아이씨, 왜 이 밤중에 사람 전화를 귀찮게 해? 왜 자꾸 걸어? 남편이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여보, 서연이 열이 39도야.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빨리 와서 병원 좀 가자. 나 지금 회사야.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가? 너는 애가 아프면 병원도 혼자 못 가냐? 택시 타고 얼른 가. 뚝. 전화가 끊겼어요. 새벽 2시에 회사라고요?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덜덜 떠는 아기를 품에 안고 길거리에 나가 혼자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하얗게 불 켜진 응급실에서 작은 손에 링거 바늘 꽂고 우는 서연이를 보며 저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게 부부인가?
이게 가족인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옆을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당신 회사라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술 냄새가 나? 제가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쳤어요. 거래처 접대하다 보면 술도 마시는 거지. 내가 놀았어? 다 너랑 애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굽신거리다 온 거야. 왜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꼬치꼬치 캐물어? 그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 그 쌀쌀맞은 말투. 아픈 아기가 밤새 어땠는지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 확인하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끝장을 내자. 독한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서 돈을 주고 사람 찾아내고 조사해준다는 탐정사무소를 알아냈어요. 제 개인 적금 통장을 털어서 전부 입금해줬어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어요. 딱 열흘이 지났을 때 탐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한번 오셔야겠다고요. 그날 사무실 책상 위에서 본 사진들은 제 평생 뼈에 사무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어떤 젊은 여자와 아주 다정하게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 옆에는 유모차도 있었어요. 그 유모차 안에는 아기 장난감이랑 옷가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탐정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이 주소지 오피스텔에서 아예 살림을 차렸습니다. 계약서 명의도 남편분 이름이고요. 벌써 1년 반 전부터 동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1년 반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태어나고 겨우 6개월 됐을 때였어요. 제가 뼈마디가 다 늘어나서 잠도 못 자고 산후조리도 못한 채 아기 기저귀 갈던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은 딴 여자랑 부부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넘기는데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남편 구두와 그 여자 슬리퍼가 나란히 놓인 현관문 사진,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나란히 널려있는 남편 셔츠와 여자의 알록달록한 원피스 마트에서 서로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장을 보는 사진들까지 완벽한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저 몰래 또 다른 가정을 꾸린 거였어요. 탐정이 하얀 봉투를 하나 더 밀어놓더라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편분 통장에서 이 여자 계좌로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송금된 내역입니다. 그 여자가 쓴 카드값도 다 남편 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50만 원이요? 저한테는 한 달 생활비로 딱 200만 원 주면서 돈 좀 아껴 써라. 물 한 방울도 아껴라 잔소리하던 인간이요. 우리 아기 분유값 몇백 원 아끼겠다고 인터넷에서 밤새 최저가 검색하던 제가 아주 멍청한 바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머리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아주 차갑고 맑아졌어요. 제가 탐정에게 물었어요. 이 서류랑 사진들 법원에 가서 이혼할 때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럼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소송 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필요하시면 실력 좋은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소개해 주세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쭉 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바람 피운 남편한테 잘못이 100% 있으니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던 그 상간녀라는 여자한테도 똑똑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재산은 어떻게 쪼개나요? 아파트는 제 명의가 아닌데요. 결혼하고 같이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남편 집, 차, 퇴직금까지 싹 다 계산해서 아내분 몫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양육권은요?
저 혼자 키울 수 있죠? 아기가 3살밖에 안 돼서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합니다. 게다가 아빠라는 사람이 아기 아플 때 돌보지도 않았으니 법원에서도 무조건 엄마 손을 들어줍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제야 다리가 풀리며 길거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내 젊은 날이 불쌍해서 목 놓아 울었어요. 내 청춘을 다 바친 3년이 이렇게 더러운 사기극이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울 수만은 없었어. 나만 바라보는 서연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때가 11월 늦가을이었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한 김장철이었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며느리야.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거니까 아침 일찍 와라. 평소 같았으면 네, 어머님. 하고 한달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인간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일 없는 척 억지 웃음을 지을 자신도 없었어요. 어머님, 저 이번 김장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서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기가 힘드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아들 하나만 금쪽같이 여기며 살던 분이라 며느리가 김장날 빠지면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빨간 배추망이랑 김장 보따리를 양손에 가득 들고 서 계셨어요. 네가 안 오면 내가 배추 들고 와야지 어쩌겠냐. 서연이는 어디 갔냐? 방에서 자고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거실을 휙 둘러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근데 내 아들은 어디 갔냐? 오늘도 회사 나갔어? 주말인데 얼굴 보기 힘드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퓨즈가 끊기듯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바보처럼 착한 며느리 흉내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 집구석 아들놈 죄를 숨겨주고 감싸줘야 하나 억울함이 치밀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냐? 아드님 바람났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배추망을 툭 떨어뜨렸어요. 푸른 배추들이 방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우리 아들이 뭐? 딴살림 차렸다고요. 다른 여자 만나서 오피스텔 얻어놓고 같이 산 지 벌써 1년 반이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막말이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지금 시어미 앞에서 생사람을 잡는구나.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뒤집어졌어요. 저는 말없이 안방 서랍에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와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어요. 사진이 가득 든 사설탐정의 보고서였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덜덜 떠는 손으로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웃는 사진, 신발장에 놓인 남편 구두와 여자 구두 다정하게 마트에서 고기 고르는 사진. 시어머니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이게 다 정말이냐? 내 아들이 진짜 이 짓을 했단 말이냐? 네, 진짜예요. 그리고 이 종이에 적힌 주소가 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주소입니다. 저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지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주소 종이를 쳐다보기만 하셨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시고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가셨어요. 문이 쾅 닫히는데 제 마음도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쏘아붙인 게 잘한 일인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뒤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다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아가,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내가 직접 가봤다.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어제 그 주소지로 찾아가서 길바닥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 밤 10시쯤 되니까 내 아들놈이 그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 2층 창문으로 보니까 어떤 년이 문을 활짝 열어주고 내 아들은 제 집 안방인 양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서 웃고 있더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시어머니가 결국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너한테도 미안하고 불쌍한 우리 손녀 서연이한테도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하겠니? 응?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결국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불쌍한 피해자였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어머님, 저 이 인간이랑 갈라설 겁니다.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드셨어요. 이혼을 하겠다고? 네. 변호사 다 만났고 증거도 확실합니다. 남편한테 재산이랑 위자료 다 받아내고 서연이 데리고 나가서 저 혼자 키울 겁니다. 저는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한 번만 참고 살라며 매달리시겠지 하고 긴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래, 100번, 1000번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내가 힘이 되어줄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큰 대못을 쏙 빼주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세상 모든 어머니가 아들 편을 든다는데 내 시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꾸짖고 제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어머님, 정말로 제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내 아들을 목숨보다 사랑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조강지쳐 놔두고 자식까지 있는 놈이 딴 집 살림을 차려? 그런 천벌 받을 짓을 한 놈은 내 아들이라도 용서 못해. 내가 내 증인이 되어주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제가 이혼 소송 준비하느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마다 서연이를 도맡아 봐주셨고 법원 서류 떼러 다닐 때도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셨어요. 사실 3살짜리 어린아이 데리고 혼자 소송한다는 건 피가 마르는 일인데 시어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2주일이 지나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증거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남편분이 그 여자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에 직접 도장 찍은 사본, 그리고 상간녀 카드값 대준 명세서, 게다가 둘이 놀러가서 찍은 사진까지 싹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탐정한테서도 아주 기가 막힌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사모님, 그 상간녀라는 여자요. 남편분이랑 같은 회사 같은 부서 후배입니다. 매일 얼굴 맞대고 일하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어요. 회사에서 온갖 다정한 척 다 하고 퇴근해서는 그 여자 집으로 가고 저는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며 기저귀 갈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화내면 판이 깨지니까요. 변호사가 꼼꼼하게 계획을 말해줬어요. 이제 남편 모르게 이혼 소송장을 법원에 던질 겁니다. 동시에 상간녀한테도 손해배상 소송을 걸 거고요. 남편이 미리 알고 자기 돈을 숨겨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랑 통장,
자동차에 먼저 딱지를 붙이는 가압류부터 걸어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돈 한 푼도 딴 데로 못 빼돌리게 꽁꽁 묶어주세요.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아주 빠르게 떨어졌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밤 오늘도 야근이라 늦는다 하고 거짓말을 하며 그 여자 품에서 단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드디어 약 열흘 뒤 남편 회사로 법원 소송 서류가 날아간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서연이 입에 밥을 한 숟가락 넣어주고 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잔뜩 쉬어서 아주 악을 쓰더라고요. 아,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다 뭐야? 이혼 소송은 뭐고 내 아파트랑 통장에 가압류는 왜 걸려 있는 건데? 당장 말해. 저는 서연이가 놀랄까봐 방 문을 꼭 닫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글자 그대로야. 이혼하자는 소리야. 뭐? 이혼? 너 미쳤어? 갑자기 웬 이혼이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마누라 두고 같은 회사 후배랑 1년 반 동안 살림 차린 너지.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딱 끊겼어요.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더니 몇 초 뒤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너 그걸 어떻게 해? 내년 이름, 그 오피스텔 주소, 네가 매달 150만 원씩 갖다 바친 돈까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증거 다 변호사한테 넘겼으니까 법원에서 얘기해.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1년 반 동안 저를 바보 취급하며 거짓말하던 인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꼴을 보니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했어요. 다음 날 저녁 남편 놈이 드디어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오자마자 현관에서 구두도 대충 벗어 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너 당장 소송 취소해. 이혼은 절대 안 돼. 저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분하게 쳐다봤어요. 서연이는 혹시 몰라 시어머니 댁에 잠시 보내둔 상태였거든요. 왜 안 되는데? 죗값은 치러야지.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해.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 내야겠어? 자식 앞길 막을 일 있어? 우리 아기 핑계 대지 마. 애가 새벽에 열 39도까지 올라서 병원 가자고 빌 때는 전화도 안 받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땐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랬다니까. 바빴겠지. 내 자식 아플 때 딴 여자 침대 위에서 뒹구느라 바빴겠지. 남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더라고요. 제가 쐐기를 박았어요. 그리고 너 하나 더 알아둬. 어머님도 다 아셔. 뭐? 엄마가 알아? 엄마가 어떻게 해? 어머님이 직접 내 놈 살던 오피스텔 앞까지 가서 다 보셨어. 네가 퇴근하고 그 여자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 놈 얼굴이 이번에는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평생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효자인 척 굴던 놈이었거든요. 남편이 허둥지둥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바람 같았어요. 제 귀에까지 똑똑히 들렸어요. 이 천하의 후접지년 놈들아. 내 귀에 내 이름 올리지도 마라.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뚝 하고 전화가 끊기자 남편 놈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통쾌함에 춤이라도 추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1년 반 동안 지옥 속에서 살던 제 눈물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지요. 일주일 뒤 남편 놈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통보가 왔어요.
제 돈을 그냥 순순히 줄 놈이 아니니까 마지막 발악을 해보겠다는 거였죠. 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쪽 변호사가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평소에 살림을 안 했다느니 성격이 괴팍해서 남편을 밖으로 돌게 했다느니 하면서 부부싸움 원인이 쌍방에 있다고 우겨대네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거짓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아주 세고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쐐기를 박으려면 남편 놈 입으로 직접 바람 피운 걸 자백하는 녹음 파일 하나가 더 있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녹음을 어떻게 따나요? 합의하자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만나세요. 상대방은 자기가 유리하게 이혼을 이끌려고 방심할 테니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내서 핸드폰으로 녹음하시면 됩니다. 과연 사흘 뒤에 남편 놈한테서 꼬리를 내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밖에서 만나서 조용히 합의하자. 둘이서만 얘기해. 그래, 좋아.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남편 놈이 먼저 와서 초조하게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 안에서 핸드폰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누른 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차갑게 마주 앉았어요.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소송 취하하고 우리끼리 도장 찍자. 서연이 생각해서 아빠 없는 자식 만들면 안 되잖아. 남편 놈이 애걸복걸하더라고요. 내 잘못이 뭔데? 똑바로 말해봐. 그게 내가 딴 여자 만난 거 만나기만 했어? 오피스텔 얻어서 1년 반 동안 살림 차리고 살았잖아. 남편 놈이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같이 살았어. 그건 내가 미쳐서 실수한 거야. 그 여자 깨끗이 정리할 테니까 시간 좀 주라. 실수로 1년 반을 같이 살아? 매달 그년한테 150만 원씩 생활비까지 바치면서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 돈 액수까지 다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너,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전세 계약서부터 카드 내역서까지 싹 다 들고 있어. 남편 놈이 깊은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알았어. 인정할게. 내가 천하에 죽일 놈이야. 다 인정하니까 서연이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서연이가 불쌍한 건 아빠가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살았기 때문이지. 이혼 때문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저는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말 다 끝났으면 난 간다. 이제 법정에서 보자고. 찻집을 나와 골목길에서 가방 속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같이 살았어. 내가 죽일 놈이야. 인정할게라는 추잡한 자백 목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바로 변호사한테 보냈더니 변호사가 허허 웃더라고요. 사모님, 이걸로 게임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드디어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싶었지요. 한 달 뒤 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쪽 변호사는 끝까지 아내가 맞벌이 핑계로 살림을 안 했다. 고부 갈등 때문에 남편이 집 밖으로 돌았다면서 제 탓을 해댔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꺼내 판사 앞에 놓았습니다. 탐정 보고서 사진들, 오피스텔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자백 녹취록까지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같이 살았어. 내가 죽일 놈이야. 녹취록이 나오자마자 상대방 변호사는 입을 꾹 다물었고 남편 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불그락푸르락 얼굴만 붉히고 있었어요. 판사님이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아내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아파트는 처분하여 지분대로 나누고 아기 양육권은 엄마에게 준다. 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라. 남편 놈이 억울하다는 듯 웅얼거리려 하자 판사님이 호통을 치셨어요. 피고의 잘못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따로 서면 제출하십시오. 결국 남편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했습니다. 법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겨울인데도 바람이 하나도 춥지 않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있게 아주 잘 싸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법원 앞마당에 나가니 저 멀리 시어머니가 우리 서연이를 꼭 안고 서 계셨어요. 서연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하고 아장아장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이 작고 따뜻한 아기 때문에 제가 악을 쓰고 버틴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어요. 얘야, 잘 끝났냐? 네, 어머님. 아주 잘 끝났어요.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여쭈셨어요. 그럼 이 할미가 앞으로도 우리 이쁜 손녀 서연이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평생 서연이 하나뿐인 할머니이신데요. 언제든 보러 오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가슴속 응어리가 풀린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소동이 정리되고 2달 뒤 저는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을 받아 서연이와 함께 아담하고 깨끗한 빌라로 이사했어요. 이삿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삿짐 풀고 커튼 달아주며 서연이 방을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노란 아기 이불을 정성스레 펴주시며 시어머니가 쑥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아 참,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지. 제가 웃으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며느리 아니면 어때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이신데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소중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이 씩씩하게 잘 키워라. 이 할미가 힘닿는 데까지 다 도와주마. 새 방에서 서연이가 신나서 깡총깡총 뛰어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가득 들어와 방 안이 아주 환했어요. 엄마,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서연이랑 엄마랑 둘이서 예쁘게 살 집이야. 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울려 퍼지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눕혀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참 길고도 힘든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서연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든든하게 학자금을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평소 제 꿈이었던 조그마한 동네 빵집을 차렸어요. 결혼 전에 정말 빵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전 남편 놈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해라 하며 기를 죽였었거든요. 이제는 내 앞길을 막을 방해꾼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듬해 따스한 봄날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예쁜 빵집 문을 열었어요. 첫날 시어머니가 커다란 화분을 들고 축하해 주러 오셨고 앞치마를 두른 우리 서연이는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빵 드세요. 새 살배기가 고사리 손을 흔들며 인사하니 가게 안 손님들이 다들 귀엽다고 웃음꽃이 피었어요.
시어머니가 갓 구운 단팥빵을 한 입 베어 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빵이 입에서 살살 녹는다. 우리 며느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내 미처 몰랐구나. 어머님, 이제 며느리 아니라니까요? 에이, 내 마음속에서는 평생 하나뿐인 내 며느리야. 그 따뜻한 한마디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고 활짝 웃었어요. 오늘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니까요. 그 바람난 전 남편 놈 소식도 들려왔어요. 회사에 추잡한 소문이 쫙 퍼져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짐을 쌌대요. 그 상간녀라는 여자도 소송에서 지고 돈 3천만 원을 물어내느라 빚더미에 올라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전 남편 놈이 돈이 다 떨어지자마자 상간녀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매정하게 차단당했다는 꼴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딴살림까지 차려주며 사랑인 줄 알고 설쳐대더니 돈줄이 막히니 거품처럼 사라진 거죠. 뭐,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향긋한 빵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오후에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셔서 즐겁게 놀아주십니다. 창밖으로 할머니와 손녀딸이 다정하게 모래장난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져요. 가끔 밤에 가만히 누워 생각해요. 그날 시어머니가 김장 재료를 들고 오셨을 때 무서워서 숨기거나 모른 척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이 들어 주저앉았겠죠. 역시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길 참 잘했다 싶어요. 살다 보니 시어머니라고 해서 항상 무섭고 미운 존재만은 아니더라고요. 진심으로 대하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걸 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귀하게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가두는 울타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지수는 해냈습니다. 세 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뜻밖의 조력자가 되어준 시어머니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